아니 내가 못하는 기록까지 드러난 걸 알았으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합의하시기 전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네. 합의를 했었어야죠. 우리 집안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양담소 소장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은근가끈기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저 요새 이 소장이라는 말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새 상담 오시면은 네. 저한테 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자, 오늘 또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2년 차쯤 저는 임신 막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늘 회사에 나갔는데요.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많았죠. 남편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회사도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동료였던 여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저는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옮겼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또 그 여자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보 당신 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을 드나든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대 여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한번 소송에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냐며 이제 자신은 문제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서요. 여자의 말처럼 이전에 위자료를 받았다면 더 이상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 전 국민이 분노할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참 이런 거 읽을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법률 정보를 의외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지 화가 나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막달에 임신 중에 지금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까 사실 이럴 때 제일 충격적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김선영 변호사님 상담 많이 해보실 텐데. 실제로 임신했을 때 부정행위를 해서 이제 발견이 돼서 혼인 초에 뭐 이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네. 김선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중에 그렇게 알게 돼서 오신 분들은 전 제일 큰 걱정이 사실 뱃속의 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거는 지금 나중에 아시긴 아셨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힘드시면 뭐 이렇게 몸의 신체적인 증상도 호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 여성분이 지금 자기 위자료 한번 줬으니까 됐다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대방 여자분이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죠? 판결을 받기 전의 사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뭐 아내 되시는 분께서 다시 청구한다고 해서 판단을 받을 수 없겠지만 그 판단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또 부정행위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다시 판단을 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그동안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이거지 뭐 모든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 지금 이건 아니겠어요. 그죠? 실제로 이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사한 사례가 우리 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봐드리면 그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동일한 여성이 이 사례처럼 같은 사람이 동일한 여성과 사연과 유사하게 여보 당신이라고 하거나 또는 만남 약속을 정하는 등 만남을 지속한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이제 이혼을 청구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부정행위 내용의 정도, 그러니까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가 또 반복이 되었고 그 배우자가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고려를 해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내가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1,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부정행위로 새로운 위자료를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선영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사례를 봐도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나중에 또 한 경우에는 네. 오히려 더 금액이 늘어나서 1,500만 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그죠? 괘씸죄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네. 더 이제 세게 오히려 금액이 더 네. 늘어났는데 네, 지금 지금 보니까 그 여성분은 자기는 이제 괜찮단 말이지 네, 이렇게 하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네, 김소연 변호사님. 네. 지금 보니까 그 첫 번째 소송에서 합의하고 각 썼었을 때는 네. 임신 중에 수시로 모텔을 드나든 것까지는 지금 몰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거를 다시 좀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좀 억울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이전에 소송을 하시면서 본인은 몰랐지만 이른 이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 소위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판결이 있으면 그 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판단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게 판결의 기판력입니다. 그래서 이미 판단이 있던 전에 이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모텔에 들어까지 들어간 걸 알았으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고 있을 텐데 더 주십시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안타깝지만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만 네. 부정행위 위자료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하면서 합의를 하실 때 유의할 점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번 합의를 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한 번 판단을 받아버리면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논의할 수 없다. 이제 이걸 알고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의뢰인분에게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일단 합의를 하고 이렇게 먼저 조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화가 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휴대전화 본 거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휴대전화 본 거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그 남편분이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타인이 공개하지 않은 문자를 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벌금 정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정행위를 내가 이제 부정행위가 억울한 것과는 별개로 그 부분은 내가 문자를 몰래 본 부분은 남편분이 고소하는 경우에 역으로 좀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다만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다투고자 하면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반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좀 고액으로 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 됩니까? 뭐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형사처벌 받습니까? 막 얘기하시는데 그래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는데 정말로 그들이 고소를 해왔을 경우에 위자료를 더 많이 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전과가 생기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과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뭔가 직장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상을 마치면서 김소연 변호사님, 자 이렇게 부정행위 한번 발각되고 바로 이혼한다는 분들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달라고 하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애도 있으면 기회를 한번 준단 말이죠. 자 그럴 분들이 오늘 사연을 보시면서 큰일 났다 싶을 것 같아요. 자, 이럴 경우에서 대비할 방법 좀 있겠습니까? 일단 부정행위 이제 판단을 받거나 이제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앞으로 동일한 행위 지금처럼 이제 새로 어렵게 판결을 받으실 게 아니라 동일한 행위가 이제 뭐 발각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하는 것으로 아예 합의를 해버리시면 그 합의에 따라서 위자료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합의하시기 전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합의를 했었어야죠. 이제 뭐 어떻게 각서를 쓰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유사한 사안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이제 발각이 된 후에 실제로 뭐 동일한 행위가 있거나 그간의 행위를 또 반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손해를 뭐 소송까지 안 하고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 내지는 보상해 주겠다라고 해서 각서를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각서를 쓰고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뭐 통상적인 범위의 위자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서에 정한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내가 다시 만나면 5천만 원을 주겠다. 다시 만나면 1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 각서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넣으시면 좋겠고요. 물론 판결로 봤을 경우에 1억이 좀 많아서 약간 깎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이 약간 감액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무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하실 때, 자, 기왕의 것에 대해서 위자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다른 일이 또 새로이 발생하면 또 손해배상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까지 넣어 두신다면 향후에 문제 될 거에 대해서까지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네.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초동생 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아내가 갑자기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친권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다면서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더니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군요. 그런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까지 포기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PC 메신저로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봤는데 가관이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아내의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났대요. 3년이나 만나고 다녔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확실한 증거들이 넘칩니다. 알아보니 아내의 외도 증거가 워낙 확실해 소송이 기각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아내에게 동전 하나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안 해줄 생각입니다. 남자 때문에 아이까지 버리고 가는 여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줄 리도 없고요. 그들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친구의 남편과. 그러게요. 정말 충격적인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그 사이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면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강 변호사님? 지금 이혼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소송에서는 이제 이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별거가 뭐 길어진다거나 이렇게 파탄 상황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혼이 또 되실 수도 있어서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쉽게 별거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유책주의에 대한 입장도 확고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설시를 하고 있냐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 세월이 경과하여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인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에서 유책 배우자였기는 한데 한 30년 동안 별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생활비는 아이들에게 다 지급을 한 케이스. 일단 이 케이스에서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재산 분할을 안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혼을 회피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을 하기 싫어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소송에서 재판부에 이렇게 막 드러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재판에서는?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 부부가 난 아내를 용서했다라든지 아내가 나한테 서운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알고 싶으니 상담을 같이 받자고 제안을 한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부부 회복,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나 돈 절대 못 줘라는 입장으로 이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판사님 그 마음 다 아시고 파탄을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일단 부정행위를 알았으니까 상간남을 상대로 네. 한 위자료 청구.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까 뭐 PC 메신저 내용도 있고 카드 이용 내용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위자료 청구한 것이 지금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방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더 이상 못 만나게 하려는 의도로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지 뭐 이걸 네. 혼인 파탄이 되었으니까 청구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네. 청구 대응하시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강 변호사님 방금 답변 주신 대로 이 두 가지는 별개로 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관련해서 우리 강 변호사님 더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남편분은 지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셨다. 그러면 또 역으로 또 그 상간남의 그 부인, 그 아내 친구죠. 그 친구가 아내를 상대로 또 상간녀 소송을 하실 그럴 수 수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서로 상간 소송이 이제 위자료 소송이 맞물리는 건데 이 소송도 뭐 별개니까 네. 별도로 다 판사님이 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고 위자료를 받는다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네. 거니까 사실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방해는 안 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내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던 미혼 여성과 바람을 폈습니다. 출근길에 그 여자 집에 들러 함께 출근하고 제겐 야근한다고 하고서 퇴근길에 여자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집에 왔죠. 이런 사실은 당시 남편이 켜놓은 컴퓨터 메신저로 알게 됐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여자를 찾아가 만나지 말고 직장을 옮기면 어떠냐고 했는데요. 자신은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어 싫다는데도 남편이 따라다니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며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모두 거짓말입니다. 당시 3살이던 아이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직장이 알려질까봐 그 여자한테 소송은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내 앞에서 당당하게 굴던 그 여자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고 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우울증이 심해져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은 남편과 한 방에서 지내기 힘들어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고 하는데요. 5년 전에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 미혼 여성 직원과의 문자 내용, 집에 드나든 내용은 부정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당연히 부정행위죠. 네. 지금 보니까 퇴근길에 여자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집에 온 부분들이 있어서 뭐 충분히 이혼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5년 전의 일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하면 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네. 아니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우리 민법 840조 제1호에 의한 이혼 청구는 사실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사실 부정행위만 이혼 사유는 아니니까 그럼 다른 여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여지가 있나 그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혼 청구하면 네. 이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신감, 뭐 분노, 뭐 불면증, 우울증, 화병 뭐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지난 5년이 굉장히 지옥 같았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직장 생활도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부정행위는 아니더라도 그 후유증 때문에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840조 제6호 사유가 되는데 네.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그걸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됐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고 사실 그렇게 됐는데 내 책임은 별로 없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혼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일 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남편 쪽에서 적반하장으로
나는 각방 안 쓰고 싶었다. 근데 당신이 쓰자고 해서 쓴 거다. 뭐 부부관계 없는 거 뭐 아내가 거부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주장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혼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두 가지지. 네, 뭐 네. 이혼을 못하겠다. 아니면은 아니, 오히려 하더라도 아내가 위자료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적반하장 나올 수 있는 정말 거잖아요. 나쁘죠. 나쁜 남편이죠. 아니 나쁘지. 나쁜 아니 우리 남편이죠. 변호사님이 나쁘지 이러면 안 되지. 법률적으로 좀 우아하게. 나쁜 남편인데 법률적으로 포장하면 실제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네, 뭐 이런 얘기만 합니까? 뭐 내가 바람 피운 것도 다 너 때문이다 막 이러지. 다 그렇죠. 적반하장이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지 어떻게? 그럴 경우에 실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한 5년 네. 정도 각방을 요구를 하고 부부관계도 거부를 했다면 사실 아내한테도 뭐 관계 회복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조금 소홀히 한 잘못 있다고 좀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남편이 입증하기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설령 이제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더라도 서로 간의 불신을 자초한 건 남편의 부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한 건 남편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잘못을 비교했을 때 부인 잘못이 남편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느냐고 숨 막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결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네. 바람핀 남편보다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느냐? 그렇죠. 없다. 네. 그러면 이혼 청구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연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우리 사연에서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바람피운 남편을 꼬집고 때리고 맨날 그러는 부인 진짜 있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고 싶겠죠.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은데 참으셔야죠. 네. 일단은 관계 회복을 위한 진심의 노력을 뭐 진심을 다해서 하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회복을 위한 노력은 네. 했다고 볼 좀 소지를 좀 네. 만들어 두시는 네. 게 어쨌든 좀 안정장치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외도하는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결심한 분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살 자신이 있으시냐? 그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우자를 구박하고 배우자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나중에는 이 유책하고 그 갈등을 일으킨 유책하고 용서 못한 거하고 동등해져서 나중에 그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야 되고, 그 남편의 또는 그 배우자, 부인의 외도는 뭐 남편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서 묻어주고 자존심을 회복해줘야 이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바람핀 배우자와 그걸 계속 비난하는 배우자가 정말 동등한 책임이 있지 않는지 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 아내는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 네. 네. 결혼 30년 차 60이 다 돼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 남편이 퇴직하고는 더 열심히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뭐 하나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 차 안에 목욕용품은 물론 못 보던 운동복에 양말과 속옷까지 있었죠.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 거가 아니라고 얼버무리고요. 수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평생 안 바꾸던 휴대전화 비번도 바꾸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자고 있던 남편 핸드폰을 가져다가 이거저거 생각나는 대로 비번을 풀어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언제 오냐, 이런 문자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부인하지 못하고 동호회에서 운동하면서 만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없는데 이제야 사는 것 같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이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면서 아파트를 판다고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남편 명의의 생활비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 생활비도 못 주겠다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남편이 지금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 버리겠다고 하는 경우에 이걸 지금 막을 수 있겠느냐를 물어오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내분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안 되는 걸 안 된다고만 얘기해서 네. 우리 저기 영상 몇 개 찍으면서 백수연 변호사님이 이제 별명이 생겼어요. 단호박. 안 되는 걸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재산분할, 그러니까 배우자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을 해야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혼 전에 부부가 이제 적정하게 재산을 좀 분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혼하기 전에는 사실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네. 남편은 전 재산을 갖고 있는 남편은 부정행위도 하고 심지어 지금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걸 이혼을 어떻게 막느냐. 압박하는 네,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남편 입장에선 자기가 부정행위로 해서 유책 배우자이면서도 부인이 이혼을 안 한다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하는데도 이혼을 안 해? 라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혼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재산 다 처분해 버릴게 라고 하면 사실 부인 입장에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어서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사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은 원하지 않으면서 재산만 지금 묶어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그것을 내 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혼을 전제로 하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방법은 있다는 거군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결국 이제 재산의 일정 부분을 처분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내가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작정 그냥 처분 못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의 반은 받을 수 있는데 남편이 그 집을 처분해 버리면 내가 이 반도 못 받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라도 남편이 처분 못하도록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해놓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내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둘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이제 법원이 해주는데 그렇죠? 네.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요만큼 받을 수 있으니 요거는 처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남편이 또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제 이혼을 안 한다면서 가압류든 가처분을 해서 내가 재산 처분하는 걸 막아놨으니 그러면 그 가압류 해둔 거 가지고 당신 빨리 소송을 제기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제소명령이라고 이게 제소명령 하죠. 신청이라고 이혼 소송을 빨리 제기하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나한테 이제 빨리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고 그럼 나는 이제 그거 받고 나면 이제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때도 30일을 고민했는데 난 도저히 이혼은 못하겠어서 이혼 소송 못하겠다 해서 제기를 하지 않으시면 애써 어렵게 해놓은 가압류 가처분도 사실 취소가 돼서 그냥 풀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상담을 오셨을 때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부인 입장에서 당연히 부정행위란 남편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 말 들어주기 싫잖아요. 뭐 누구 맘대로 억울하고 네. 내가 또 그리고 이걸 정말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사연처럼 전부 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정말 이혼을 안 했다가 이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제 노후에 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상황에 위험에 처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정말 신중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우리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재산을 묶어놓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부간에는 동거도 해야 되지만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여기 남편은 부인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이혼하겠다 바람 피고 나가니까 생활비도 안 주고 집 팔아버리겠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 달라, 뭐 부양료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내가 일정 부분 남편한테서 받을 수 있는 부양료가 좀 계산이 되면 그걸 계산을 해서 그거 가지고 그거 원인으로 이제 가압류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또 이게 액수가 그러니까 이제 부양료라는 네, 금액이 좀 적어요. 얼마- 네. 법원에서 재산 분할로 내가 뭐 예를 들어 집 하나가 있어서 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반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부양료는 사실 액수가 얼마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작아서 내가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이 좀 작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양육비 같은 경우에 3년분 정도 가압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양료 같은 경우에도 한 3년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50만 원씩 해서 하면은 1년이 얼마예요? 1년이 3천만 원 정도 그럼 되면 3년분이면은 9천만 원. 이 정도밖에는 가압류를 안 받아줄 거란 말이죠. 근데 집은 10억이야. 그러면은 뭐 10억짜리를 1억 묶어놔 봤자 크게 내가 나는 5억을 거죠.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가압류를 할 수가 없으면 실제로 실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나요? 우리 이런 표현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내가 이혼을 원해서 이혼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나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이런 사연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온 동네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녀요. 집 한 채 정도는 공동 명의로 꼭 해놔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이런 경우에 조론을 하고 싶다. 뭐 차라리 남편이 나가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혼녀가 되고 싶진 않아서 조론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오시지만 사실 이럴 경우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단호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자, 부부 집 한 채는 꼭 공동명의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오늘의 오늘 영상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 대책 보니까 부부 공동명의 경우에 종소세도 기준을 높여서 뭐 세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논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바로 남편 손잡고 등기소 가셔서 공동명의로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운 여름인데 네, 오늘 많이 굉장히 덥습니다. 뜨거운 사건을 지금 상담을 해야 되게 생겼네요. 네. 네. 10살 연하남과 바람난 아내의 기막힌 이혼 요구? 와, 네. 이게 정말 듣기만 해도 어떤 사연인지 제가 한번. 네. 갑작스러운 아내의 이혼 통보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아내의 긴 출장과 친구들과의 골프 여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0살인 딸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는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모든 게 맞지 않고 더 이상 맞춰주며 살기 싫다며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내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남성 운동화, 면도기, 소파까지 이상하다 싶어 아내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아내에게 10살 어린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남자인데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설마 하며 아내를 미행했는데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집에 온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추궁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이 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면 저는 꼼짝없이 당하는 건가요? 어린 남자와의 외도 증거는 영수증과 주변 지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밖에 없는데 증거가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외도 증거로는 일단 영수증하고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밖에 없다고 하네요. 네. 어떨까요? 우선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부정행위의 증거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남성 운동화, 면도기 뭐 이런 걸 구입한 영수증만으로는 사실 증거가 빈약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주변인들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제 목격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인들이 이야기를 일단 전해줬는데, 네. 근데 이게 지인들이 나중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네. 종종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좀 수집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서 이제 아내분의 금융거래 내역을 좀 확인을 해본다든지 네. 또 이제 증거보정 신청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 지하 주차장에 CCTV를 좀 열람을 해보실 수도 있겠어요. 최근에 이제 아주 좋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통화 내역을 조회하려고 하면 통신사에서 사생활 보호를 네. 이유로 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통신 내역을 보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에 의해서 통신사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무작위로 너무 많이 이렇게 개인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까지 회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이혼 사건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정도의 내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거절할 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정도 내용이면 특히 이제 남성 운동화, 면도기, 소파까지 이거 왜 직장 상사가 남자 직원에게 사줍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를 물으시는 거 보니까 본인은 지금 아직 이혼에 대해서 안 하고 어떻게 될지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우선 이제 아내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시는데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경우에 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걸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예외적인가 하니 이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또 배려를 했을 것이거나 아니면 좀 세월이 경과해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좀 약화되었을 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아내의 이혼 청구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지금 부인의 뺨을 한 대 때린 부분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아내의 뺨을 때린 일이 이제 민법 840조 3호 이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다음에 네. 뺨을 때린 이 유책이 뭐 동등하게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남편의 폭행이 일회적이고 이제 그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면 그 원인을 좀 참작 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민법 840조 3항에 이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온다 배우자가 하면은 이제 이 뺨을 때린 것 때문에 나도 유책 배우자가 돼서 이혼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부인이 일단은 이걸 이유로 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혼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의 유책 배우자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면서 이혼을 기각을 하는 쪽으로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비록 아내가 이제 부정행위를 했지만 나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좀 재판부에 좀 정확하게 많이 표현을 하셔서 방어를 하시면 아내의 네. 이혼 청구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런 의사가 진정하다는 부분, 정말로 그렇다는 부분, 배우자하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부분, 그리고 배우자가 지금 집을 나갔지만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긴 했지만 우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잘 입증을 하신다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대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배우자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으니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이 외도와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잊어버리고 새로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상담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